네, 문재인 대통령은 탈권위와 소통 행보를 보이는데 주력하고 있죠. 과거에는 경호 때문에 보안에 힘을 줬던 세세한 대통령 일정도 대중에 공개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에 이렇게 커피 들고 참모진들하고 산책하는 모습 참 신선하다 이런 평가들이 일단 나오는데 네. 일단 24시간 공개하겠다 이런 공약도 좀 지키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도 아마 앞으로 매일 그렇게 미리 사전에 아마 일정을 알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의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약간의 좀 안보적인 측면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청와대 경내였고 청와대 경내는 워낙 이제 경호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공지를 한 거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도 덜도 말고 어제처럼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기 초반에 이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초기에는 이랬는데 뒤로 갈수록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사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뭐 장벽도 오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은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좀 개방적인 분위기로 끝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만 같아라 이런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의 일상을 볼 수 있지만 조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공개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뭐 대통령 일정이 공개가 된다면서요?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랑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각에 어떤 이 일정이 있다라는 것들도 나오고 또 하나는 가장 다른 것이 이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의 대통령과 관련한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 사생활이 공개가 돼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밥을 먹는 모습, 또 이제 커피를 먹는 모습, 지나가다가 미화원, 도우미, 환경 도우미와 함께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들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어떤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불안한 건 이제 이런 모습에서 너무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가 나중에 한 부분이라도 좀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 완전히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댓글들 이런 어떤 격차가 있을까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48시간. 48시간. 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참 신선함을 느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어제 뭐 참모들과의 첫 점심 식사 자리 문 대통령이 농담도 건네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 화면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차연조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하루 주목받았던 사진 한 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수석들과의 오찬장에서 웃옷을 벗고 있는데요. 청와대 직원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 이렇게 만류를 하는 모습입니다. 취임 사흘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 권위를 벗어던진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택을 나서는 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스스럼 없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건 당선일의 모습이지만 어제 출근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들 역시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인사를 하네라며 신기해했다는 후문입니다. 신임 비서진과의 오찬 역시 정치권에서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차관급인 수석 비서관이 아니라 비서관급까지 함께 식사를 하는 건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1급 청와대 비서관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된 이정도 총무비서관에게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총무비서관은 마치 패밀리처럼 그런 관계 있는 분이 맡아야 하는 그러고 뭔가 좀 그 부분은 좀 비밀스러운 맡고시세요. 청와대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모셨는데
뭐 기재부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주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한 뒤에는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권위적이기만 했던 청와대의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와이셔츠 차림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든 대통령, 일단 국민의 반응은 좋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보기는 좋다. 파격 소통이 아니라 이게 기본이고 정상이다 라면서 대통령의 행보를 반겼는데요. 하지만 이미지 정치에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진심 어린 충고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 정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이런 또 조언도 따뜻한 조언도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국민들이 시원해하는 건 지난 정부 때 사실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났는데 대통령 찾으러 자전거 타고 청와대 경내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효과를 지금 톡톡히 지금 누리고 계신 역으로요. 겁니다. 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셔츠 차림으로 많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훨씬 이전에 이제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탈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 바가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난 그 5년 동안에 국민들 네. 뇌리에서 거의 이제 잊혀져 버린 거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재현이 되니까 좀 비정상의 정상화 이 얘기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것을 상당 부분을 비정상으로 좀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도로 원위치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그런데 예. 저 조금 전에 이거 댓글 가운데 제일 마지막 그 글이 이제 상당히 사실은 좀 이제 살짝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막 소탈해 보이고 좋은데 결국은 이 정권 차원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력으로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임기 후반 정도에 저런 장면들이 나오면 아니 뭐 이렇게 민생 경제는 어려운데 저렇게 한가하게 말이야 커피나 마시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결국은 이제 실력으로 승부를 하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력으로 이제 더 보완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자, 뭐 시민들하고 셀카도 찍고요. 이런 모습이 좀 낯설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뭐 주영훈 경호실장에게 경호 좀 약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첫날부터 사실은 파격적인 행보였죠. 예. 그러니까 그 국회에 갔다가 국회에서 이제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원래 1시에 황교안 총리와 오찬이 계획돼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YTN에서도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생중계 현장에 있었는데 차를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1시에 도착 못할 그런 어떤 시각이었어요. 국회에서 행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차 그 천장을 열고 아주 정말 저속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가는 그 모습에서부터 사실은 아니 신선하다, 새롭다, 뭐 이런 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효자동 주민센터였습니다. 예. 시간은 정말 없는데 또 이제 이 화면에 생생히 잡힌 게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모습. 원래 이제 시간은 없고 좀 그렇죠. 빨리 가시라 말씀을 못 황교안 드리는데. 총리는 점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예. 황교안 총리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다음 네. 일정들도 굉장히 그렇죠. 빠듯했어요. 기자회견부터 해서 굉장히 빠듯했는데 처음에 한 몇 분들 악수까지는 그럴 수 있다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줄 서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에서 네. 사실은 주위의 경호원들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뭐랄까요 포기하는 모습이랄까요. 그래. 예. 그리고 이제 주변 경호에 그냥 집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 김영삼 정부의 칼국수가 떠올랐어요. 처음에 이제 칼국수를 먹는 모습, 칼국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화려하게 먹어야 되겠느냐, 빨리 먹고 뭐 이렇게 일을 하자 해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그래 하고 굉장히 국민들이 이렇게 검소하구나 이렇게 느꼈다가 나중에 반응이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아니 진수성찬을 먹어도 좋다. 우리를 이렇게 경제를 부흥시키고 안보를 제대로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더 예. 중요하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네.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며칠 안 지났습니다만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첫날 보면은 야당을 먼저 찾는 그런 네.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일자리 문제 첫날부터 좀 신경을 쓰기도 했고 지금 인선도 이제 속도를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정 수행을 잘할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픽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잘할 것이다. 그리고 매우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거의 80% 정도네요. 이렇다면은 네. 이게 기존의 다른 정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권 초기긴 합니다만 네. 이게 좀 높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예. 제가 알기로는 76%. 그런데 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교적 높았었거든요. 예. 79% 정도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64%. 이게 80%를 넘은 경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영삼 전 김영삼 대통령 전- 시절에 예. 90%까지 나왔었죠. 네. 그 정말로 처음에 인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임기 말에는 그 IMF 부재금융 사태 때문에 예. 정말로 이 바닥을 치는 지지율을 보인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역대 전직 대통령 대비 그러니까 임기 초반 지금 이제 지지율은 국정 수행 지지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경우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역시 이제 후속적인 뭐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서의 잡음도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사실은 앞으로는 이 지지율을 깎아먹을 요인들만 있지 사실은 이게 더 플러스시킬 요인은 별로 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실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는 뭐냐? 경제 회복과 함께 이제 적폐 청산 이거를 꼽았는데요. 지금 뭐 새 정부 특히 그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첫날 일성에서부터 검찰 개혁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뒤에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네네. 지금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그런 어떤 수뇌부 진공 상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리는 바에 의하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그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마자 검찰에서는 긴급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알려지고 있고요. 그 긴급 회의 끝에 나온 결론, 뭐 결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순환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공수처를 비롯해서 검찰의 어떤 그런 그 이 개혁을 예. 앞장서서 사실 SNS나 뭐 자기의 의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을 피력했던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이제 임명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네.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어떤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그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무엇이냐. 민정수석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범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더 뭐 그러니까 뭐 이 검찰이라든지 혹은 뭐 더 이 모든 어떤 그런 권력에 집중되는 어떤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화부라든지 혹은 그런 이 징계, 뭐,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최순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마치 이 민정실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표현도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조국 교수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실이 민정수석 비서관이 검찰의 어떤 지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수사를 지휘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꾸로 검찰 개혁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민정수석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의 과도한 어떤 네. 이 뭐랄까요 이 권력이 또 가는 것이 아니냐 거꾸로.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이 검찰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걸 지휘하지 않는 자리라면 개혁 자체는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어떤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이제 검찰을 개혁할지 방법론적인 거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끝내겠다 이렇게 네. 시점도 못 박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임기 초반에 빨리 못하면 사실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하기 힘들죠. 예, 계속 얘기가 지난 정권에서도 나왔는데 예, 못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거고 또 과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민정수석 시절에도 이게 검찰 개혁이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을 원하는 만큼 제대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좀 달리 접근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국 신임 민정수석도 어제 이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처럼 이렇게 충돌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국회의 힘을 빌어서 국회에서 합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아마 이제 이 개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너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국회가 오히려 나서고 청와대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고비처, 그러니까 또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3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성 또 뭐 사무처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력을 좀 많이 갖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보다는 여전히 이제 국회 쪽에 좀 방점이 좀 더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가 너무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국회가 나서서 합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 제가 관측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내에 뭐 이른바 이제 친박계를 비롯한 골수 그 보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 공수처 만드는 거에 대해 찬성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사실은 이 합의 기반을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기억을 해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 지금 아까 그 왜 처음에 정부가 출범했을 때 지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사실은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첫 번째 상처가 검찰 개혁. 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들과 TV 생중계 대화. 토론을 했는데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것부터 사실은 검찰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또 생중계되는 장면에서 젊은 검사들이 대통령한테 아니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아니면 의원 시절에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생중계로 하고 또 그 대목을 들은 순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지요.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은 대통령의 권위 라는 부분 또 이렇게 이 원만하게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또 위압적으로 또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당시에 어찌됐든 생생하게 목도했던 민정수석으로서 생생하게 목도했던 문재인 수석 당시 수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제는 국회에 맡기거나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이 바로 그 대목과 오버랩돼서 연상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권력기관 개혁 어느 때보다 뭐 국민의 기대도 크고 그 정부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이 정말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조국 수석 그리고 웅동학원 실검에 올랐는데요. 지금 세금 체납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가족의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진해에 있는 웅동학원에 2013년도부터 지방세 체납이 2,100만 원이라고 이제 모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또 바로 조국 교수도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납부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초점은 이런 것 같아요. 조국 교수가 사실은 굉장히 SNS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10년 정도였던 보수 정부 또는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비판들을 SNS에서 쏟아냈거든요. 특히나 이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부메랑이 됐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댓글에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 학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 이 학원은 뭐 병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 초등학교, 뭐 대학교 뭐 이런 거대한 어떤 그런 조직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단설, 그러니까 중학교만 있고 학급은 3개밖에 없는 아주 조그만 학교였다고 예.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보도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조국 교수가 그러면 친인척 관리라는 측면에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또는 권력의 친인척에 대한 어떤 그 네. 관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거나 혹은 알고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수습하려고 하지 네.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사실은 그것은 뭐 꼭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되는 비판이겠죠.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빨리 사과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바로 이제 비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란 자리 자체가 예. 이제 뭐 그런 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오지 않았습니까? 공직기강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이제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제 사안의 이제 그 중대성을 역시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학원 자체가 저도 이제 쭉 봤더니 굉장히 조그만한 학교였고 예. 그리고 뭐 그 이른바 사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른바 사학재벌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거라서 좀 경중을 좀 이제 감안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이제 이제 조국 교수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가느냐 하는 부분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다른 건도 좀 하나 좀 걸어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1993년에 이른바 이제 산호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가보안법 예. 혐의 이제 적용을 받았던 이제 그 전력도 이제 함께 얘기를 하면서 비서실장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너무 이제 운동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 쪽에서 임기 초반이라서 그런지 수위는 많이 지금 낮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청와대 지금 이제 핵심 참모들이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일색으로 채우는 부분을 굉장히 지금 좀 수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것으로 일단 예.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세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부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이요.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에 딱 내정될 때부터 홍준표 전 지사 그렇게 뭐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이 되는데 어제 나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조국 그 민정수석 얘기 들으셨습니까? 난 뭐 들을 건 없고 예. 타국인지 조국인지 서울대학 그 교수 사퇴해야 돼. 사퇴하고 가야 돼. 사퇴하고 가는 게 맞지. 국정원 댓글 그 하나만 갖고 몇 년을 끌고 갔나. 국정원 댓글 거기다가 세월호. 박근혜가 세월호 운전했나. 불태운다잖아. 괴멸시킨다잖아. 네. 홍준표 전 지사의 말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굳이 타국인지 조국인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 발언 말고도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거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도 또 했더라고요. 일단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 안철수 후 전 대표도 이제 그 회복력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치의 어떤 관행 또는 뭐 이걸 보면 이 대선 후보 그러니까 그 낙선한 대선 후보들은 일단 이미지를 한번 다시 이제 쇄신하거나 혹은 다시 이 정치계에 돌아오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거나 한동안은 정치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을 전혀 삼가는 그런 네. 어떤 관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예.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서 한 2년 후에 돌아오셔서 다시 정계 은퇴 선언을 이제 다시 이제 수습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바로 그러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도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저렇게 지금 이틀 된 네.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한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사실 지금 드문 일이죠. 허니문 기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후보 당사자 아닙니까? 예. 자기가 이제 낙선했고 같이 경쟁을 했고 그러면 대개는 앞으로 정부가 잘 되길 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들도 지원할 것이다, 성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승복을 한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교과서의 정답처럼 이렇게 늘 되풀이되는 말인데 그만큼 뭐랄까요, 홍준표 전 지사나 혹은 안철수 전 의원도 회복력 말도 그렇고 그런 의미들이 곧 다시 이제 정치계로 정치에 네.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 또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청와대 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슬슬 이제 초반부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소 야대에서의 협치 정말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험로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굉장히 좀 난관을 봉착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관측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선 결과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인선 결과 이제 예전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코드 인사 일색으로 이렇게 쭉 나간다든지 하면 아마 굉장히 저항이 심할 겁니다. 네. 제2의 노무현 정부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또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앞으로도 계속 좌파 프레임을 걸겠다라는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미 이제 벌써 이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이미 좌파 프레임의 대상으로 지금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마 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그쪽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이 많아서 자, 그 부분을 차곡차곡 다 이제 쌓아놨다가 이제 적당한 시점이 되면 아마 거의 이제 융단 폭격하듯이 네.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제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전 지사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이렇게 행보를 제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다급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홍 전 지사 같은 경우도 당장 전당대회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 그러니까 한두 달 뒤인데 그때 뭔가 자기가 당내에서 입지를 굳히지 않으면 차기를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를 지금 벌써 재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대로 뒀다가는 본인만 남고 나머지 국민의당이 다 와해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해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하게도 허니문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면서 이 대선 후보들이 활동 재개를 하는 이런 또 기묘한 현상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도 이제 다른 당이라도 좋은 인재가 있으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상정 노동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는 유승민 부총리 이런 설이 돌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뉴스하고 가짜 뉴스 요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박영선 민주당 위원장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심상정의 입각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사자인 지금 유승민 의원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내각의 장관으로 다른 당, 야당 인사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도 문이 열려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겠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 사람은 당적과 상관없이 일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직접 워딩이었습니다. SNS상에서 많이 나오던 얘기가 뭐냐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어떤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입각설 관련해서 혹시 좀 얘기가 오간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좀 제안이 온다면은 좀 의향은 있으신가요? 제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저는 왜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안이 안 온 걸 가지고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생각 없습니다. 예. 예. 민주당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당사자들은 들은 바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심상정 후보도 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예. 사실은 조금 좀 정확하게 용어로부터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좀 전에 그 앵커 멘트가 그 협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뭐 노동부 장관으로 해서 협치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했는데 협치와 연정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거론되는 단계는 연정이거든요. 연정이란 건 뭐냐면 그 이념이 다르거나 혹은 강령이 다른 정당들끼리 정부를 구성하는 것. 그 과정이 이제 연정이고 예. 협치는 그렇게 구성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정 운행을 함에 있어서 뭐 시민 단체랄까 또 다른 어떤 그 정치 이외의 영역과 함께 통치의 영역을 함께하는 것은 이제 협치라고 한다면 지금 연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심상정 뭐 그 정의당 대표나 혹은 유승민 후보를 거론하는 건 그런데 연정이란 건 아까 그 박영선 의원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당적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 특정인과 함께할 수 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당과 손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상정 대표나 혹은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펄쩍 뛰는 건 뭐냐면 내가 입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입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당대당 협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이 심상정 대표를 내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책 내지는 혹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을 수용하겠다라든지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당의 어떤 부분이 연정에 대한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 당의 어떤 특정인을 갖고 다른 당의 특정인을 갖고 이 사람을 입각시키겠다. 그럼 그것 자체는 이 사람이 탈당을 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정의당의 손을 내미는 것이지 심상정 대표의 손을 내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정을 하려면 제대로 연정을 해야 된다. 당대당 연합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노동 정책에서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바른정당과 민주당은 일자리 정책도 사실 약간 다른 결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얘기인가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사실은 이제 뭐 이 인터넷상에서 예. 이제 뭐 희망 섞인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 차원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앵커가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그 입각하는 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로 구체적인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조율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책 아젠다가 세팅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입각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냥 설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문재인 보시는군요. 대통령이 그 공약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리 제외하고 그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 추천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래서 거죠. 국민 추천제를 받았는데 뭐 경제부총리로는 압도적으로 유승민 뭐 예를 들어 의원을 지지를 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의제까지 다 조율을 좀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성사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갈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실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TV 토론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81만 특히 공무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유승민 그 당시 후보가 계속 그 재원 문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노동 정책 부분도 그러니까 만약에 심상정 후보를 심상정 대표를 그 노동부 장관으로 영입하려 그러면 민주당의 노동 정책과 아마 그 정의당의 노동 정책 간에 아주 정교한 그런 그
이제 그 합의와 토론 과정 또 이 결합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인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까지 그런데 진행된 내용으로 좀 보면 주요 보직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측근 인사들은 눈에 크게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이른바 삼철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 청와대 인선에서 일단 뒤로 빠진 모습인데요. 이 내용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3인방, 이른바 삼철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실세로 불리며 당 안팎에서 견제를 받았었는데 현재까지 인사를 보면 주요 보직에 이 삼철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며 아예 출국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지인들에게 남긴 글에서 삼철이라 불리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를 곁에서 묵묵히 도왔을 뿐이라며 자유를 위해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양정철 전 홍보기획 비서관은 애초 총무비서관에 기용될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인사에서 빠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양 전 비서관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겠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직 의원인 전해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계속 당에 남아서 문 대통령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서 법무장관 후보 물망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합, 대탕평 원칙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른바 삼철 등 핵심 측근을 제외한 실무형, 능력 중심형으로 청와대 인선이 꾸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측근들이 알아서 뒤로 빠져주는 지금까지 보면 이런 모양새인데요. 측근보다는 어쨌든 실무형으로 특히 어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무선에서 인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무비서관 지금 그 관에서 이제 뭐 나왔죠. 그리고 사실 뭐 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개표 방송 이후에 그 정치 패널들이 가장 입을 모아서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인사에서 어떤 인사를 하느냐가 첫 걸음이다. 첫 단추다. 어떻게 꿰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부분인데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종석 실장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이 내정자 총리 내정자 두 분 다 사실은 친문과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 아까도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할 때도 다 한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어땠나? 또 한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나? 이런 두 시각으로 동시에 사실 검증이랄까요? 그런 어떤 시각을 이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뭐랄까 짐이죠. 양측의 어떤 짐이랄까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인선도 사실은 그때 굉장히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만 썼다. 이것을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인사를 할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그 오른쪽에 비서실장, 왼쪽에 그 국무총리 내정자 두 분 다 사실 전혀 문재인 대통령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좀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국가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도 그렇죠. 측근이 아니었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만 비서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비교가 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적이다라는 이틀의 어떤 그 국민들의 성원 그것이 바로 인선 때문이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일했던 국무위원들 사표도 다 이제 제출이 된 상태에서 보면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박승춘 자 국가보훈처장 사표는 수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지금 사표 수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례적으로 다른 분들하고 다 딱 눈에 띄게 좀 시사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박근혜 정부 내내 워낙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번에 그 보훈처장을 이제
6년 3개월 동안 자리를 지키셨더라고요. 그러기도 하셨고 예. 너무 또 이 극우성 발언 가지고 계속 또 논란이 좀 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곧 5.18인데 그렇죠. 5.18 예. 행사 관련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걸 좀 재창을 좀 하게 하느냐 마느냐 그 논란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제 우파의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 온 그런 이제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 박승천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는 5.18을 좀 염두에 둔 그런 그 차원에서 사표를 좀 선제 수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5.18 때는 역시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이제 정상적으로 재창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전 대행은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당일 이 기록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포함한 기록물들을 대통령 그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 민변이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때 압수수색 물론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막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당시에 어쨌든 그 당시 책임진 비서실장이 그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그러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러자마자 바로 또 국가기록물로 그 지정을 해버려서 봉인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볼 수는 있어요. 예.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만 있으면 그 기록물을 볼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비판, 권한대행에 대한 사실 5개월 동안 무난하게 그래도 국정수행이 흔들리지 않게 뒷받침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더불어 비판의 가장 큰 그 대목이 말씀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의지가 있었느냐? 예.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그런 헌법의 이 위헌적인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국가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어떤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예. 그 어제 청와대 조직 개편을 좀 보면요. 일단 정책실장, 네. 일자리 수석, 이 신설된 이 두 부분이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이제 국가안보실로 네. 이렇게 일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조금 이렇게 힘을 실어준. 그러면 앞으로 이 국가안보실에서 외교안보 북핵 문제를 다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재난 대응도 말할 것도 네. 없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사실 힘이 많이 실린 그런 그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옥상옥 구조를 조금 단순화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글쎄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지향적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야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정부 시절에는 뭐 실장들이 늘 문제였지 않습니까? 특히 예. 김기춘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왕 실장. 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 너무 권한이 강해서 거의 부통령급이다. 뭐 이런 지적까지도 예.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보면 역시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실장들이 이제 여러 명이 포진하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비서 업무를 좀 나눠주고요. 예. 치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진이 된 거고요. 국가안보실이 이제 특히 이제 권한이 많이 강화된 것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거 참여정부 시절 경우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NSC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NSC에 상당히 그 많은 권한이 부여가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NSC의 뭐 이종석 처장 같은 경우 굉장한 실세로 또 이렇게 또 남북 관계를 또 이렇게 주도해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그런 부분이 좀 읽힌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도 좀 묻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박근혜 정부가 남겨놓은 그 외교안보 부분이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였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죠. 그제 미국에 이어서 어제 이제 일본, 중국 다 인도까지 다 정상도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수위가 없다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지만 당장 취임 신기 이제 그 취임 선서 행사로 축소되면서 우리가 외교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남기는 거죠. 왜냐하면 취임식 날 사실 외교 특사들이 오고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라든지 혹은 또 외교 사절들과 취임식 오후에 만나면서 이제 이 정상회담 내지는 또 그
국가 간의 어떤 회담이 굉장히 또 의례적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의례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한반도 그 이 위기 상황,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이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당장 그래도 이 한미일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이 어느 나라든 당선이 되면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축하 전화를 이제 일종의 의례를 하는 거죠. 우리 정상이 전화를 걸 텐데 예. 언제쯤 통화하면 좋겠는데 날짜를 잡아달라, 시간을 잡아달라. 그러면 이제 당선자 측에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정상. 예. 그리고 과거 같았으면 보통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총리하고 통화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중국을 먼저. 예, 중국을 먼저 예. 놓고 이제 그것도 약간의 이제 그 포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일본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한국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을 잘 활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 아베 총리가 뭐 군사 대국화의 길도 굉장히 악셀레를 지금 밟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한미 간에 또 약간의 뭐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약간 뭐 등거리 외교 비슷하게 하면서 본인의 그 일본의 입지를 더 키우는 뭐 이런 그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뒤로 돌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이 위안부 그 협상 관련한 언급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한 얘기는 일본의 약간 경고성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합니다. 이 네. 정상과의 통화 순서에도 다 이 생각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그 통화를 한 인도 총리. 근데 인도 총리는 또 트위터에 한글로 축하 인사를 남겨서 여기에 또 감사하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얘기도 전해졌는데 일단 일본 아베 총리하고의 통화에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상 합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첫날 통화부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어떻게 했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어떻게 했지? 이런 비교가 늘 될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시절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박 대통령의 어떤 지지가 높았던 것이 대북관계, 대일관계에 있어서 원칙을 천명을 했어요. 예.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먼저 뭐 이렇게 그 협상을 한다거나 또는 또 뭐 원칙을 흐트러가면서까지 어떤 그 대북 관계나 대일 관계를 호전시킬 생각이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 굉장히 처음에 지지가 높았거든요. 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천명.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제 대일 관계에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8.15 이제 광복절 그 축사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제 취임사와 그다음 그 첫 번째 광복절 8.15 그 광복절 대통령의 연설이 네. 사실은 일본 관계, 대일 관계를 새롭게 어떻게 뭘 제안한다거나 네. 혹은 대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젠다를 설정하는 부분이 그 두 연설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취임 그 선서에서 했던 연설은 굉장히 아젠다 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60일이라는 인수위도 없었고 그렇게 다듬어 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연설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일 관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 좀 이렇게 새롭게 어떻게 관계를 어떤 뭐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천명하진 못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8.15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그런 협상에 대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외교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천명은 아마도 그 정도 시기에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한일 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도 많고 또 이제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 정서상 이거 재합의해야 된다는 의견이 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재협상 하라는 얘기죠. 예, 네. 재협상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한미 FTA 관련해서도 미국 쪽에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협상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역시 재협상은 이제 안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해서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꼭 이 위안부 합의 문제를 꼭 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거는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됐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해결을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를 빨리 신속하게 배치하면서 청구서를 내밀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 FTA 문제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자, 이제 이런 게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일 무역 적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위안부 그 합의 재협상 문제는 안 그래도 일본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네.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할 거다. 딱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예상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사실 허를 찔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일 무역 역조 한동안 해결하려다가 우리가 제대로 해결 못 했는데 우리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꼭 내가 그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하면 일본은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좀 의외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문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카드를 꺼내네. 자, 이런 정도의 정교함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솔직하게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그냥 노출시킨 그런 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박사님 그 네. 지적이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들이 어떻게 외교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냐면 내치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늘 그 국내 어떤 정세에 그 뭐랄까요 터닝 포인트 내지는 또 어떤 지지율이 낮았을 때 어떤 그 국내 어떤 그런 그 이 지지를 높이기 네. 위한 방법 이런 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 이 외교를 그 외교적인 어떤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 자체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어떤 부분들 외교적인 수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레토릭.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많은 의미를 함축해야 되는데 너무 역대 정부에서 했던 어떤 표현들은 네. 너무 거칠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위안부 합의 이행 얘기를 이제 아베 총리가 꺼내니까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뭐 박사님 말씀처럼 예. 조금 더 정교하게 넘어갈 수 전략적인 있었던 면에서는 전략적인 측면 조금 정교하게 다뤄야 좀 된다. 더 그건 정치한 부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의 그 수사가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는 한 40분 정도 통화했는데 역시 사드 문제가 그 두 나라 간 현안 아니겠습니까? 외교 특사 파견해서 해결하자. 곧 외교 특사도 임명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주중 대사는 일단 그 내정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는데 노영민 의원. 네. 최측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네.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비서실장 그 하마평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주중대사로 보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중국하고의 중요하다.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중국 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준비대사가 그러니까 한국 주한 미국 대사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오느냐 이거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역시 이제 최측근이 온다 그러면 역시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를 중요시하는구나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사도 지금 2명을 또 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네.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1차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2차 특사를 보낸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정교하게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이제 사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 해결하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특사를 보내서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좋은지도 좀 생각을 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저쪽 요구를 들어주는 식의 너무 저자세로 또 접근해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약간 달래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치하게 좀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외교는 조금 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